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영매 파커가 3월 19일에 발표한 최신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 수 있는지, 이란 현 정권의 버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왜 이 지역 분쟁이 사실상 인류 전체의 선악 대결로 해석되는지, 그리고 전쟁의 향후 전개와 최종 결말,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의 운명까지 다루고 있어 매우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먼저 영국 영매 파커가 바라본 이란 전쟁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커의 예언에 따르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그 전쟁에서 벗어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란 전쟁은 오히려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며 최소 2년 이상 더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개입을 통해 군사기지, 방공시설, 핵 관련 능력을 모두 파괴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트럼프 역시 곧 끝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탄약 보충을 위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요청했고 전쟁 종료에 대한 명확한 일정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란은 이렇게 예상 밖의 강한 지속 저항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현 이란 정권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시리아, 하마스, 헤즈볼라 등을 포함하는 동맹에 뿌리를 둔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동맹의 여러 자산을 약화시키긴 했지만 최대 자금 지원국이자 공급국인 중공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중공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이 악의 축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고 지금도 여전히 서로를 부추기고 지원하며 악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파커는 러시아와 중공이 미국에 점점 확대되는 영향력에 대해 점점 더 강한 반발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공은 석유 공급 측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으며 기존의 주요 공급원인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역할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중공 사이에서는 더 많은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예를 들어 석유를 무기나 장비와 교환하는 방식 등 양국 간에 일종의 특수한 교역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란의 성직자 정권만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하나를 건드리면 전체가 움직이는 구조로 더 넓게는 인류 전체의 가치 대립, 즉 자유를 중시하는 세계와 독재 정권 체제 간의 충돌로 해석된다는 시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상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연못을 말리는 것은 쉬워 보일 수 있지만 만약 여러 연못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모든 연못을 동시에 처리해야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전쟁 이전부터 이란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제재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산 석유가 공식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운송 과정에서 선박 정보 변경, 항적 비활성화 등 복잡한 경로를 통해 유통되었다는 보도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이란을 둘러싼 상황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더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이 제기됩니다. 이란산 석유가 국제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소규모 정유시설로 유입되고 거래 역시 일반적인 금융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이란이 국제금융망에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결제 방식, 예를 들어 달러 결제나 스위프트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배경으로 언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권륜은행과 같은 특정 금융 경로가 활용된다는 분석도 있으며 자금은 직접 전달되기보다는 여러 중간 단계를 거쳐 이동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페이퍼 컴퍼니, 형식적 계약, 제3지역 경유 등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제재 환경 속에서도 자금 흐름을 유지하려는 일종의 우회 구조로 해석되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과 해석이 존재하며 모든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방식은 제재를 받는 국가가 여전히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우회 구조로 해석됩니다. 석유는 비공식 운송망을 통해 이동하고 자금은 특정 금융 경로를 통해 순환되는 방식으로 일종의 폐쇄된 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국제 제재 환경 속에서
각국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복잡한 국제 경제 정치적 움직임의 한 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중공이 이란을 도와 허위 정보를 확산시켰다는 주장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는 3월 15일 트루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군사력 자체는 약하지만 허위 정보 확산에는 능하며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자살 공격용 고속정이 미군 함정을 공격하는 장면을 만들어내 마치 강력한 전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영상들이 실제가 아닌 조작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일부 언론 보도를 비판하며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링컨호 항공모함이 불타고 있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당 보도가 허위 정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전쟁 상황에서 정보전과 여론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과 보도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과 해석이 존재하며 실제 사실 여부는 다양한 출처를 통해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는 이란에 미사일 등 군사 장비를 제공해왔고 이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는 드론을 지원해왔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이나 자금 흐름에 중공이 일정 부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란 및 그와 연계된 세력들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국제 정세 속에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관계 구조가 이란이 현재까지 일정한 군사적 대응 능력과 지속적인 저항력을 유지하는 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같은 국가들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기보다 일관되게 반미적인 태도를 보일까요? 이 질문은 매우 핵심적인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과 같은 극단적 종교 정치 체제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일부 급진적 이슬람 운동은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큰 악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단지 이라크나 시리아의 일부 지역을 통제하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의 야망은 단순히 세계의 일부를 점령하고 작은 칼리프 국가를 세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확장을 원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혁명이다. 그들은 더 많은 영토와 더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급진적 이슬람주의는 공개적으로 서방, 특히 미국과 유럽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이미 목격하고 있다. 그들은 영향력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테러 행위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행동, 암살, 살해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은 전 세계와 서방 전체에 명확하고도 긴급한 위협이며 특히 미국에게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큰 악의 근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란의 성직자 정권이 가진 패권적 야망은 일부 시각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영향력 확대 구상이나 습근평의 정치적 목표와 맞닿아 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들 세력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이 주요한 견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이 제기됩니다. 만약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다면 이후 국제 질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협력 관계가 공통의 경쟁 상대가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측면이 크며 만약 그 균형이 사라질 경우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이 다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즉, 국제관계는 단순한 동맹 구조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복합적인 힘의 균형 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논의는 특정한 관점과 해석에 기반한 것이며 실제 국제 질서의 향방은 다양한 정치, 경제, 외교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란 전쟁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더 넓은 국제적 대립의 한 부분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파커는 향후 2년 동안 자유진영 국가들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해운 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가 수입품에 대한 의존이 어려워지고 각국의 제조업 생산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한 해상 운송로가 제한되거나 차단될 경우 원자재를 포함한 주요 물자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에너지나 식량과 같은 핵심 자원의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자산시장, 예를 들어 부동산, 암호화폐,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는 명상 중에 이런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손에 배급표를 들고 긴 줄에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마치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같은 상황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깨어나 사무실을 나왔을 때 TV 뉴스에서는 키어 스타머 총리가 연료 배급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던 것은 식량 배급표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이 단순히 석유 배급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식량 배급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입니다. 실제로 식량 배급 제도는 오늘날에도 북한에서 존재하며 과거 모택동 시기에 중국에서도 시행된 바 있습니다. 파커는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감을 느끼기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와 유사한 환경이 형성될 수 있지만 세계 경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시 현재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18일 기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대응이 한층 격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노루즈를 앞두고 이스라엘이 이란 국민에게 거리로 나서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군사작전과 심리전을 결합해 정권과 국민을 분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은 고위 인사를 겨냥한 정밀 타격과 함께 에너지 경제 기반 약화, 대중심리 분리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란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시민들이 거리에서 노루즈를 기념하는 모습과 내부 통제 약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서는 중국 기업 및 기술 인력이 이란 공습으로 사망하거나 지하시설에 고립되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기술 인력의 생존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와 지하시설 위치가 노출되어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루머와 과장된 내용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특히 군사시설과 인력 피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신뢰 가능한 출처를 통한 신중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파커는 다시 한번 도널드 트럼프의 세 번째 임기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의 예측에 따르면 2028년 11월 전후로 세계는 일련의 중대한 돌발 사건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임기를 연장하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그는 현재의 전쟁과 국제 갈등이 더 확대될 가능성, 즉 장기화되거나 더 큰 규모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구조나 권력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의 존재 자체도 어떤 필연적인 흐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995년 그의 한 TV 인터뷰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당시 발언들이 지금의 상황과 묘하게 겹쳐 보인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아직 정치에 입문하지 않았던 트럼프는 로저 에일스와의 대담에서 출마 여부를 질문받았지만 명확한 답을 피하며 의미심장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정치 세계에서는 지나치게 솔직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출마를 권유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워싱턴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선거 과정이 종종 이미지 관리와 전략에 의존하며 반드시 정직함이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리더십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국제협상에서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하며 설령 그로 인해 적을 만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존중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의 무역협상에서 이루어진 양보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실패에 가깝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러한 발언들이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보면 이후의 행보와 일정 부분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흐름을 초월적 영적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1일 48세의 미국 특수요원 이선 헤이스는 워싱턴에서 임무 수행 중 갑작스럽게 심정지를 겪었고 약 22분 동안 생명 징후가 중단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간 동안 그는 설명하기 어려운 임사 체험을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의식이 몸을 떠난 뒤 먼저 사람들이 자신을 구조하려 애쓰는 장면을 보았고 이후 얇은 막과 같은 경계를 통과해 끝이 없는 빛의 공간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땅도 하늘도 없었고
주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따뜻함과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빛의 공간 속에서 이선 헤이스는 자신이 예수라고 이해한 존재를 감지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형상이 아니라 빛과 의식의 형태로 나타난 존재였으며 직접적인 감각을 통해 그와 소통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의 앞에는 미국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혼란과 대립, 분노가 뒤섞인 장면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충돌하고 있었고 부정적인 감정은 마치 먹구름처럼 퍼지며 사건과 정보들을 통해 계속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일부 빛은 남아 있었는데 이는 여전히 기도하고 신념을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도널드 트럼프의 모습을 보았다고 회상합니다. 화면 속에서 트럼프는 마치 폭풍의 중심에 서 있는 듯 했으며 한편으로는 빛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혼란에 둘러싸인 두 힘의 경계에 서 있는 존재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장면은 다시 바뀌어 검은 돌벽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굵은 밧줄 같은 구조물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이는 거짓, 부패, 그리고 오랜 시간 축적된 보이지 않는 관계들이 뒤엉켜 형성된 구조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도널드 트럼프가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이전까지 숨겨져 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얽혀있던 구조에는 균열이 생기며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질서가 점차 드러나고 해체되는 모습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강한 충격을 동반한 일종의 붕괴 또는 파괴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경험 속에서 전달된 메시지는 이러한 역할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기존 구조를 흔들고 감춰진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역할 또는 기능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선은 이번 경험이 자신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의식을 회복한 이후 의료진은 그의 심장이 약 22분 동안 멈췄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며 뇌 손상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 이 경험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것이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겪은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선의 경험만이 도널드 트럼프와 관련된 유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앞서 언급된 캐나다 영매 엘리자베스 에이프릴 역시 트럼프에 대해 원격 감지 형태의 해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에게 일종의 영혼 계약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그 핵심을 혼란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이는 마치 태어나기 이전부터 설정된 역할과 같으며 기존 질서를 흔들고 구조를 깨뜨리며 균열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격의 힘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현실 세계의 변화, 정책 방향 전환, 무역 조치, 그리고 니콜라스 마두로 관련 사안이나 알리 하메네이 및 고위 인사들을 둘러싼 긴장 상황 등과 연결해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출처의 이야기들을 하나의 시간 흐름 위에 놓고 보면 마치 여러 단서들이 이어지면서 어떤 흐름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파커는 현재의 고통과 혼란이 일종의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만약 국제사회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특정 국가가 핵 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상황까지 갔다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그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중동 지역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으며 그 파급력은 매우 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그는 전쟁 자체는 많은 측면에서 비극적이고 정당화되기 어려운 일이지만 위험 요소에 대해 완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 역시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도덕적 딜레마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흔히 인용되는 말처럼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인식이 국제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파커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충돌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프랑스와 영국, 특히 영국이 점차 개입하게 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예측에 따르면 두 나라는 결국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군사력을 중동 지역에 파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자체적인 전략과 판단에 따라 행동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란과 그와 연계된 다양한 세력들에도 주목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계 세력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란과 정치적 군사적으로 연결된 여러 조직과 집단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는 향후 게릴라식 공격이나 비대칭적 충돌 양상이 증가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러한 긴장이 특히 중동 지역, 특히 걸프 국가들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커는 향후 몇 년 동안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 지역을 둘러싼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 간 갈등이 쉽게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이 자국의 안보 및 정치적 목표를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영토 문제와 관련된 논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파커는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즉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민들이 결국 요르단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의 방식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 바로 토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 결과 가자 지구의 땅 역시 점차 이스라엘에 의해 흡수되며 장기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정치적 실체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사실상 지켜보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중립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사실상의 백지 위임장을 주는 것과 같아 원하는 방향대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모든 격변이 이어지는 가운데 파커는 또 하나의 충돌이 뒤이어 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로 쿠르드 문제입니다. 쿠르드인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존재 자체가 지워진 듯한 시간을 겪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꿈을 품어왔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한 지역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란 북부를 비롯해 터키 내부, 시리아 내 쿠르드 밀집 지역까지 함께 흔들리게 되면서 결국 그 일대 전체가 격동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새로운 국가의 탄생은 또 다른 충돌을 불러오게 되고 특히 터키가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되며 더 나아가 터키가 이란 북부까지 진출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남아 있습니다. 파커는 결국 이란 내부에서 대규모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봉기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이란의 체제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란에는 민주적 체제가 자리 잡게 된다고 전망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팔라비 왕세자가 상징적인 국가 원수 형태로 복귀하게 될 가능성입니다. 즉, 이란은 요르단, 태국, 영국과 같은 이펀 군주제 형태의 새로운 민주국가로 변화하게 된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이란 국민들은 극심한 공포, 충격, 정신적 상처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장 저항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커는 이 봉기가 일어나기까지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뿐 결국 이 흐름은 멈추지 않고 현재의 정권을 완전히 뒤흔드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